캐나다가 약 60조 원 규모로 거론된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 TKMS를 우선 협상 공급자로 선택한 직후 한국이 가장 먼저 이른 것은 잠수함 계약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캐나다에 함께 제시했던 31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수소 산업 패키지, 현지 철강 투자, 잠수함 유지보수 협력 장기 공급망 구축까지 한꺼번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캐나다가 선택한 것은 단순히 독일 잠수함 한 척의 설계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어느 나라와 산업 생태계를 묶을 것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수주에 실패한 뒤에도 무조건 약속했던 투자를 그대로 집행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먼저 정확히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06년 7월 6일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것은 TKMS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TKMS를 캐나다 순찰 잠수함 사업에 우선 협상 공급자로 선정하고 최대 12척 도입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한화오션은 완전히 탈락한 업체가 아니라 예비 공급자로 지정됐습니다. 만약 캐나다와 TKMS의 최종 협상이 성사되지 않으면 캐나다는 한화오션과 다시 협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을 한국이 완전히 쫓겨났다고 표현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고 독일이 이미 모든 계약을 확정했다고 그럼에도 충격이 컸던 이유는 않습니다. 한국이 이번 사업에 잠수함만 들고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가 요구한 핵심은 긴 항속거리와 장기간 자막 능력 북극과 북대서양, 태평양을 모두 고려한 운용 능력, 그리고 캐나다 국내 산업에 남는 경제적 효과였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최대 15척의 신형 재래식 잠수함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 빅토리아급 잠수함 전력은 노후화가 심각하고 캐나다 정부도 새로운 전력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독일은 잠수함 자체의 성능뿐 아니라 현지 생산과 유지보수 산업 투자까지 포함한 거대한 패키지 경쟁을 벌였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카드 가운데 가장 눈에 띈 것이 프로젝트 비버였습니다. 규모는 31억 캐나다 달러였습니다. 당시 한국 보도에서는 약 3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소개됐습니다. 핵심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소 기술을 캐나다 현지 산업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는 수소 관련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엘버타를 연결하는 지역에는 초기 32곳의 수소 충전 거점을 설치하는 구상이 제시됐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35년 이후 160곳 이상으로 충전망을 확대하고 온타리오에는 수소 상용차 생산 기반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패키지가 주목받은 이유는 단순히 공장 하나를 짓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 측 설명에 따르면 프로젝트 비버만으로 약 주 1000개의 일자리가 기대됐습니다. 그리고 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연계해 제시한 산업 협력 전체를 분석한 자료에서는 2026년부터 2044년까지 캐나다 경제에 63억 캐나다 달러 수준의 국내 총생산 효과와 43만 개 안팎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일부 자료는 이를 43만 3천 개의 고용 연수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에는 잠수함 건조만이 아니라 유지 보수 에너지, 철강 공급망 기술 협력과 연관 산업 효과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캐나다의 선택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프로젝트 비버는 애초부터 한국 잠수함 수주와 연결된 조건부 산업 협력 카드였습니다. 한국이 잠수함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에서 밀려난 상황에서 31억 캐나다 달러의 대규모 수소 투자를 그대로 추진할 이유가 약해진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캐나다에 새로 약속했던 대규모 수소 생태계보다 이미 진행 중인 국내외 수소 사업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울산 수소 연료전지 생산시설에는 구 300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와 별개로 이미 추진되던 원본 자료에서는 2028년 가동 목표로 설명됐지만 현대차가 공개한 계획상 공장 완공 목표는 2027년입니다. 중요한 것은 캐나다에 추가로 투입될 수 있었던 31억 캐나다 달러가
더 이상 자동으로 보장되는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캐나다가 한국의 잠수함을 선택하지 않은 순간 한국 기업도 캐나다를 위한 조건부 투자 패키지를 다시 계산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두 번째 축은 철강이었습니다. 한화오션은 캐나다의 대표 철강 기업 알골마스틸과 협력해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연결되는 현지 공급망을 만들려 했습니다. 2026년 1월 공개된 양해각서의 잠재적 규모는 총 2억 5천만 미국 달러였습니다. 이 가운데 최대 2억 미국 달러는 구조용 철강 생산시설 개발 가능성과 연결되고 최대 5천만 미국 달러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관련 제품 구매와 연결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역시 한화오션이 실제로 캐나다 잠수함 계약을 따내는 것이 중요한 전제였습니다. 알골마스틸이 있는 온타리오주 수세인트마리 입장에서 이런 계획은 단순한 방산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설비와 주문지역 제조업에 장기 수요 고용 확대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원본 자료에서는 새 제철소와 약 500개의 일자리 기대까지 언급됐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가 TKMS를 우선 협상 공급자로 선택하자 지역에서 아쉬움과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 패키지가 현실화됐다면 잠수함 발주가 캐나다 철강과 수소 자동차 정비 산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일부 캐나다 유튜브와 온라인 논평에서는 마크 카니 총리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독일 기업의 탄소 포집 사업을 연결하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원본 영상은 티센크루프 계열의 탄소 포집 사업과 브루필드 관련 이해관계를 연결하며 선택의 배경에 사적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공식 조사 결과나 캐나다 정부의 확인된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카니 총리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TKMS를 선택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확인된 사실은 캐나다 정부가 전략적 능력, 경제적 가치, 동맹 협력 등을 평가해 TKMS를 우선 협상 공급자로 선택했다고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공개한 설명에서 독일 측의 강점으로 강조된 부분도 있습니다. TKMS의 212CD 계열 제안은 연료전지 기반 공기불 요추진 체계와 장기 자막 능력 리튬이온 배터리, 북극 작전 능력 독일과 노르웨이를 포함한 나토 협력 구조를 내세웠습니다. 캐나다는 최대 12척 도입을 협상하고 있으며 첫 4척을 2034년에 인도받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빅토리아급 전력의 퇴역 시점과 능력 공백을 줄이기 위한 일정입니다. 한국 한화오션 역시 KSIAI 계열을 기반으로 강력한 경쟁 제안을 내놓았지만 이번 단계에서는 독일이 우선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렇다고 독일 선택이 위험이 없는 결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대 11척의 잠수함을 건조하고 수십 년 동안 정비와 부품 공급을 이어가려면 생산 능력과 공급망 비용 통제가 핵심입니다. 원본 자료에서는 TKMS의 수주 잔고가 50척에 육박한다는 분석을 제시하며 납기 대응 능력을 우려했습니다. 다만 이 50척이라는 숫자는 공식 확정 수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여러 국가의 잠수함 사업을 수행하는 유럽 조선업계가 추가 대형 주문을 동시에 소화할 경우 생산 슬롯과 납기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캐나다는 과거 대형 해군 사업에서도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원본 자료는 합동지원함 사업을 예로 들며 15년 이상 지연되고 비용이 10억 달러 이상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합동지원함 사업은 2010년대부터 여러 차례 일정이 변경됐고 첫 함 인도는 현재 2027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프로젝트 비용도 초기 계획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단순히 독일 업체를 선택해서 실패한 사례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함정은 캐나다 밴쿠버의 시스펜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훈은 국적이 아니라 대형 함정 사업에서 일정과 비용을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있습니다. 이제 한국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캐나다 한 곳에서 약 60조 원 규모의 사업을 놓쳤다고 해서 한국 잠수함 수출 전략 전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경쟁을 통해 한국은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도
잠수함 성능만이 아니라 산업 패키지와 장기 유지 보수 능력까지 함께 평가받는 단계에 올라섰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사업에서 예비 공급자로 남아있고 한국조선업은 동시에 다른 지역의 잠수함 수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원본 자료가 거론한 잠재 시장을 보면 그리스 4척, 필리핀 2척, 페루 2척에서 6척, 사우디아라비아 5척, 모로코 2척, 이집트 4척, 콜롬비아 약 7척이 언급됩니다. 이 숫자들을 모두 확정 발주 물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국가별 사업 단계와 예산 요구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수함 교체 수요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흐름 자체는 한국조선업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원본 자료는 이 잠재 사업을 모두 단순 합산하면 약 50조 원에서 60조 원 수준의 시장이 될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은 생산 여력입니다. 유럽의 주요 조선소는 이미 다수의 잠수함과 수상함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형 상선과 군함 잠수함을 동시에 건조해 온 거대한 조선 산업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수출국이 원하는 시점에 실제로 배를 만들어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은 가격이나 성능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잠수함은 계약한 뒤 첫 함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고 전력화 이후에는 수십 년 동안 부품과 정비가 이어집니다. 결국 계약서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한 시간에 인도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이 이미 제시한 모든 경제 협력을 무조건 유지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프로젝트 비버의 31억 캐나다 달러, 초기 32곳에서 장기 160곳 이상으로 확대하려던 수소 충전망, 온타리오 수소 상용차 생산 기반 약 9,000개의 일자리 구상은 잠수함 협력과 묶인 패키지였습니다. 한화오션의 제안 전체에서 거론된 9,663억 캐나다 달러의 경제 효과와 43만 개 안팎의 고용 효과, 역시 한국과 캐나다가 장기 산업 동맹을 구축한다는 가정 아래 나온 수치였습니다. 그 전제가 바뀌었다면 투자 방향도 바뀌는 것이 정상입니다. 한국이 부담해야 했던 조건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원본 자료는 캐나다가 잠수함 도입과 함께 약 30년 동안 현지 유지보수와 부품 공급 체계를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합니다. 북극권의 혹한 환경에서 장기간 작전할 수 있도록 캐나다 운용 조건에 맞춘 설계도 중요한 평가 요소였습니다. 잠수함을 한번 인도하고 끝나는 계약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현지 정비 인력과 부품 창고 교육 체계, 기술 지원망을 유지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 60조 원이라는 사업 규모만 보고 매출 전체가 한국 기업의 이익으로 남는다고 생각하면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 현지 투자와 장기 정비 비용이 커질수록 실제 수익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은 캐나다가 사업 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대규모 경제적 환원을 요구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다만 캐나다 정부가 한국에 정확히 60조 원을 그대로 재투자하라고 공식 요구했다는 표현은 공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캐나다가 잠수함 획득 비용뿐 아니라 국내 산업 효과와 장기 공급망 구축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31억 캐나다 달러의 프로젝트 비버와 철강 유지보수 에너지 협력까지 묶은 이유도 바로 이 평가 구조를 통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으로의 잠재 시장 숫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본에 나온 국가별 수요를 단순히 더하면 최소 약 26척에서 최대 약 30척 수준입니다. 물론 이 모든 사업이 동시에 발주되거나 한국이 전부 수주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초대형 사업에 모든 역량을 묻기보다 여러 국가의 사업을 나눠 공략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전략적 장점입니다. 한 곳에서 지나치게 많은 현지 투자와 기술 협력을 요구받는다면 더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시장으로 생산 슬롯과 자본을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진짜 반전입니다. 겉으로 보면 한국은 60조 원급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에 밀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잃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성이 낮거나 과도한 현지 투자 의무가 붙는 사업이라면 기업은 다른 시장과 국내 투자에 자본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의 9,300억 원 수소 연료전지 공장처럼
이미 확정된 국내 사업은 계속 진행됩니다. 해외에서는 중동과 동남아, 남미, 유럽의 잠수함 교체 수요를 다시 겨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캐나다가 앞으로 증명해야 할 것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TKMS와의 협상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최대 12척을 계획한 비용과 일정 안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첫 4척을 2034년에 받겠다는 목표도 지켜야 합니다. 현지 산업에 돌아갈 투자도 실제 계약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한국이 제시했던 수소와 철강 정비, 공급망 패키지보다 더 큰 실익을 만들어낸다면 캐나다의 선택은 성공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정이 늦어지고 비용이 급증한다면 지금의 결정은 다시 거센 검증대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나온 한마디가 유독 강하게 남습니다. 캐나다가 나중에 다시 한국에 손을 벌리면 가격은 2배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 네티즌의 과장된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상징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국 방산과 조선업이 더 이상 무조건 낮은 가격과 과도한 투자 조건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약을 따내야 하는 위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술과 생산 능력 납기, 유지보수 산업 투자까지 모두 제공한다면 그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잠수함 경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TKMS는 우선 협상 공급자이고 한화오션은 예비 공급자입니다. 프로젝트 비버의 31억 캐나다 달러와 9,000개 일자리 구상은 사실상 조건을 잃었고 963억 캐나다 달러의 경제 효과와 43만 개 안팎의 고용 효과를 기대했던 산업 패키지도 그대로 실현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캐나다는 독일과의 선택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한국은 같은 기술과 생산 능력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시장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승부의 최종 성적표는 오늘의 우선 협상자 발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에 나옵니다. 누가 잠수함을 더 빨리 인도했는지, 누가 비용을 통제했는지, 누가 현지 산업에 실제 일자리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누가 세계 시장에서 다음 계약을 더 많이 가져갔는지가 진짜 결과입니다. 캐나다는 독일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캐나다에 묶여있던 거대한 산업 패키지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패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50조 원에서 60조 원 규모로 거론되는 다음 시장에서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계약을 가져오느냐입니다.